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즈 애저 서비스 버스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어떤 내용들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버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서비스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버스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서비스 버스 네임스페이스와 액세스 제어에 대한 것, 그리고 서비스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릴레이와 메시징 통신 기법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버스는 처음 윈도우즈 애저가 소개되었을 때부터 언급되었던 개념이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버스 자체는 .NET 프레임워크 3.0부터 소개되었던 WC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WCF의 경우에는 이전에 SOAP 기반의 통신이나 혹은 XML 웹 서비스 기반의 통신을 조금 더 다양하고 활용성이 높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단순히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었던 다양한 메시징 패턴이나 복잡한 통신 기법을 인터넷 기반으로 재편하고 통일한다는데 서비스 버스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버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연결을 직접 이룰 수 있도록 라우팅이나 릴레이를 지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징을 사용해서 공급자와 구독자 간의 큐를 생성해서 안정적인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관리해서 서비스 버스에 대한 다양한 보안이나 끝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그리고 라우팅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비스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만으로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안정적인 자산을 굳이 클라우드로 옮겨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그대로 짊어지실 필요가 없는데요. 최대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기존 온프레미스 자산 간의 적절한 장점을 혼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공급자와 구독자 간에 신뢰할 수 있는 비동기 형태의 메시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버스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릴레이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자산을 방화벽이나 나트 설정을 뜯어 고치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즉 서비스 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엔드포인트들을 통합해서 카탈로그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환경을 가로질러서 단일화된 네트워크 자원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액세스 컨트롤의 경우에는 특별히 서비스 버스와 더불어서 윈도우즈 애저 액티브 디렉터리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재편돼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버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이트 간의 연동을 할 때에도 매우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VPN과 같이 네트워크 수준의 연동을 이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끝점 기반으로만 연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온프레미스 자산 간의 네트워크 정책을 병합하거나 크게 수정하거나 손질하는 작업 없이 매우 유용하게 통제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중 테넌트를 관리한다던가 혹은 상호 간에 최소한의 신뢰관계만 맺고서 최소한의 자료만 공유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업 내 파트너와 그리고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을 통합을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파트너사들과 프랜차이즈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중앙 제어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실 텐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CS 모델로 이것을 구현하려고 했다면 상당히 많은 공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만드시려는 서비스를 WCF에 적당히 혼용해서
개발하거나 혹은 WS 스타나 다른 여러 가지 XML 웹 서비스 표준을 사용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버스를 사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통합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너무 많은 자원들을 외부에 노출한다거나 하는 일 없이 적절한 제어와 함께 노드 간의 직접적인 접근이나 클라우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것인데요. 외근 직원과 고객 간의 통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외근 직원들의 경우에 혹은 고객들의 경우에는 대개 회사 자원 밖에 있는 모바일 장치들을 사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장치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굳이 VPN 솔루션들을 사용하자면 너무 구성이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매우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바일 장치들이 회사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지점에 혹은 여러분이 기존에 운영하시던 데이터 센터의 온프레미스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다소 패러독스적인 면모를 가지는 요구사항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서비스 버스를 사용해서 문제를 좀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버스를 사용해서 모바일 장치와 지점 간 자산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카탈로그로 구성하고 접근 제어를 통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ISP 파트너들의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개발을 하셔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믿을 수 있는 인증 루트를 거쳐서 항상 안정적인 네트워크 연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모바일 장치들과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푸시를 구현할 수도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간의 연동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동된 솔루션을 통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기존 온프레미스가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성능상의 한계, 하드웨어 확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솔루션은 이렇게 클라우드로부터 들어온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접근성을 가지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모식도처럼 티켓 발매 사이트가 이러한 것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표소와 티켓 발매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티켓 발매 사이트가 쉽게 다운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표소와의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가 유효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업데이트 중에는 지능형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지역이나 고객이나 개개인의 장치로 대규모로 이벤트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에도 업데이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벤트 데이터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해서 역시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리적, 인구 통계적 범위에 따른 송신 대상을 설정하거나 메시지를 예약 발송하는 것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버스 네임스페이스와 액세스 제어에 대해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즈 애저의 모든 서비스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하다 보니 모든 것이 DNS나 웹과 같은 것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는 URL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름 체계를 나름대로 갖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것이 하나의 호스트 도메인으로 잡히게 되고 이 도메인 아래에 디스커버리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최상단에 접근을 하면 에이턴 피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쿼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REST 기반의 관리 방법을 사용할 때도 이러한 에이턴 피드의 계층을 따라서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수는 거의 무한대의 이름 가지수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는 32개의 세그먼트를 소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그먼트의 길이는 450글자 경로 이내 범위에서 URL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자원의 부족함이 없이 네임스페이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네임스페이스 트리와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과의 관계가 1대1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컨트롤 서비스, 접근 제어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독립적인 접근 권한 설정, 인증과 허용에 대한 설정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버스와 액세스 제어 네임스페이스 사이에는 서로 버디 네임스페이스가 공유가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의 서비스 버스 네임스페이스가 yourapp.servicebus.windows.net이라고 하면 여기에 -sb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액세스 컨트롤용 도메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sb 네임스페이스는 서비스 버스 네임스페이스와 함께 액세스 제어 네임스페이스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때 -sb 네임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버스 네임스페이스 루트를 위해서 몇 가지 자동으로 설정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을 이용해서 최초의 인증 권한을 제어하고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 주체로는 오너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명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취와 송신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버스에 대한 권한과 클레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서비스 버스는 인증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클레임을 가지고 이 클레임에서 세 가지 값 중 하나를 표시하도록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송신과 수신, 관리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권한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 버스 엔터티에 대해서 특정 사용자가 송신 혹은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혹은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정의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개념적 모델로 표시를 한다면 각각의 이름과 가지는 클레임에서의 권한으로 매핑이 되는 집합에 대한 네임스페이스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소유자, 루트는 송신과 수신과 관리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BC라는 노드를 가리키는 것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철수라는 사용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층화를 하고, 그리고 민수와 영이라는 의미의 사용자가 이곳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송신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이곳에서 수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도 그리고 수신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게 아이덴티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구현한다면 개념적 모델을 구현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 버스의 네임스페이스 루트에서는 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BC라는 서브 노드에서 관리자를 한 명 지정하고, 그리고 그 하위 노드에서는 관리자가 수신자 역할을,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실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드별로 체계적인 역할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통신을 할 것인지는 두 가지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살펴볼 것은 우선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통신 기법을 포함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방향의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연결 릴레이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TCP 연결을 중개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REST나 SOAP과 같은 기존 웹 서비스 기반의 자산들,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릴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연결하고 누가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증 권한도 액세스 제어를 통해서 손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명세를 살펴보면 TCP와 HTTP 그리고 보안 HTTP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보안 연결 혹은 보안 연결, 보안 지원 연결 등 다양한 연결 방법을 지원하고 단방향 혹은 랑데뷰를 통한 중계 연결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TTP의 경우에는 TCP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웹사이트에 좀 더 친화적인, 기존의 리아 클라이언트의 친화적인 형태로
연결 방법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이러한 웹 서비스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 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CF 기반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WCF의 주요 바인딩을 대칭적으로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신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WCF로 수신자로서 릴레이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WCF 클라이언트로 이 수신자에 대한 노드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버스만이 제공하는 특수한 바인딩은 SDK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HTTP REST나 SOAP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웹 HTTP 릴레이 바인딩이나 베이직 HTTP 릴레이 바인딩과 같이 기본적인 통신 방식을 소화하기 위한 바인딩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타입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신다면 WCF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호환되는 클라이언트들을 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 패턴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 연결에 대해서 우선 살펴본다면 모든 TCP와 HTTP 수신자들이 단방향 바인딩을 내부 제어 채널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었고요. 주로 60KB 이내의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랑데뷰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살펴볼 텐데요. 랑데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버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피어투피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중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연결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가 소켓을 서비스 버스에 등록해서 구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자는 마찬가지로 소켓 바인딩을 이용해서 서비스 버스의 특정 노드에 접속을 한 다음 메시지를 라우팅을 거쳐서 해당되는 노드로 보내면 그 내용이 다시 수신자로 전달이 되는 구조로 이와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벤트 방식의 기능을 추가한다면 송수신되는 과정의 모든 내용을 수신해서 소규모로 동기식의 멀티캐스트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볼 랑데뷰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바인딩들을 지원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수신자가 구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송신자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서비스 버스에서 소켓 전달자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신자가 이 전달자에 접속을 한 다음 전달자가 제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노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제어 메시지가 수신자로 다시 전달이 되면서 수신자는 다시 소켓 전달자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즉 서비스 버스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피어투피어의 연결을 성립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앞서 보여드렸던 서비스 버스와는 다르게 직접 전달자를 이용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메시지 크기에 제약이 없고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의 외부 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운영하실 수 있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일 수도 있고 혹은 윈도우즈 애저의 자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연결이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연결은 앞서 보여드렸던 릴레이 연결과 랑데부 연결을 혼합한 것입니다. 대략적인 과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호 간의 릴레이 연결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가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랑데부로 연결이 형성이 되고 나면 상호 간의 암묵적인 연결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래픽과 데이터 송수신이 서비스 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송신에 따른 추가 과금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릴레이를 사용해서 상호 간의 연결을 하는 것 말고도 메시징이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기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메시징은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릴레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릴레이와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을 거쳐서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만든 다음 이 피드백을 다시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릴레이 방식은 미리 지정된 피드백 경로를 통해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곧바로 데이터를 회신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메시지 브로커가 바로 메시징 방식인데, 수신자와 송신자가 브로커에 연결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브로커가 중간에서 관여를 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푸시와 풀 방식이 있습니다. 푸시 방식은 송신자 관점에서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것인데요.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것을 자동으로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에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브로커의 경우에는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중간 저장소에 보관했다가 이 메시지들을 수동으로 수신자 측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신자와 송신자 간에 전달하는 과정을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으로 분리하고 비동기 처리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끊긴 상황이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풀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패턴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수신 후 삭제를 하는 방법이냐, 혹은 꺼내고 잠그기, 혹은 트랜잭션 방식을 사용하냐인데요. 이 중 두 가지가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수신 후 삭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받자마자 브로커에 적체되어 있는 메시지를 곧바로 저장소에서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가장 빠른 방식이긴 하지만 수신자 측에서 장애가 있거나 전송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브로커에선 삭제되었지만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둘 사이를 약간 지연하는 방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브로커에서 메시지를 꺼내오기만 하고 이것을 잠근 다음 실제로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삭제하는 패턴으로, 즉 투웨이 방식으로 메시지를 관리함으로써 메시지가 중간에 소실되거나 잘못 처리될 과정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메시지를 살펴보면 브로커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속성과 본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속성의 경우에는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딕셔너리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딕셔너리 타입에서 설명이 되지 않거나 보안상 숨겨야 되는 내용을 본문에 저장하는 구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징을 관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타입으로 큐와 토픽이 있습니다. 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샌더와 리시버, 수신자와 송신자를 이용해서 상호 간의 연결을 관리하고 중간에 수신자 측에서 연결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수신자가 다시 연결이 될 때 이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큐의 길이에 따라서 로드 수준을 예측하고 얼마나 많은 인스턴스, 수신자 처리기가 필요한지 그것을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큐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접근 제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로드 밸런싱을 자동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스턴스가 갑자기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성능상의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버스가 모든 역할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토픽의 경우에는 최근에 추가된 개념인데요.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는 혹은 수신자 측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만 쿼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전용 메시지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Q와는 조금 다른데요. Q의 경우에는 먼저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임자라는 원리입니다만 토픽의 경우에는 사전에 수신자들 간에 약속된 채널의 규칙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배분하고 적절한 곳에 자동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메시지 처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속성에 대한 것은 쿼리식으로 지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SQL 신텍스를 따라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택하는 필터의 경우 객체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수정이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종류의 API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할수록 그리고 더 복잡한 기능을 사용할수록 단넷에 약간 더 경향이 몰려 있는데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WCF 서비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WCF로 어느 정도 기본 구성을 완료하셨다면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HTTP REST나 혹은 SOAP WS 스타와 같은 더 복잡한, 더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하는데 또 다른 서브 클라이언트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서비스 버스 자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WCF와 같이 HTTP나 REST 기반의 통신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1차적인 미들웨어를 만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연결하는 다른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오픈된 형태로 다양하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메시징 API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Q스토리지를 이용할 때와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이때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기존의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에서와는 달리 서비스 버스 네임스페이스를 하나의 자원으로 등록하고 이것을 일반 애플리케이션에서 app 세팅즈와 같은 곳에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반드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온프레미스나 다양한 환경에서, 심지어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바운더리가 크게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미리 보시거나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버스의 경우에는 역할 템플릿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SDK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버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페이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객체들의 경우에는 캐시 방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즉 내부적으로 커넥션 풀과 비슷한 형태로 객체를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때는 클로즈 메서드나 디스포설 패턴을 이용해서 닫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구조적인 예외 처리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그리고 다양한 대처 방안을 구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메시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꺼내오고 처리하고 삭제하는 네트워크 작업으로는 2번에 걸쳐서 통신을 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메시지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능이 중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서 처리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Receive and Delete를 사용하시게 되면 안정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보게 되는 것이지만 속도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사양을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소통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치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각각의 요청에 대해서 헤더나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배치 연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객체의 배치드 오퍼레이션 속성을 true로 설정하셔서 내부적으로 한꺼번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도 성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큐를 동시에 사용해서 다중 병렬성을 강화하신다면 더 나은 성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